프롤로그.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나는 벌써 병원 복도를 걷고 있다. 손에는 대걸레, 허리에는 낡은 앞치마. 60셈 먹은 내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된다. 23살에 간호사가 됐고 39에 수간호사가 됐다. 그리고 40에 모든 걸 내려놓았다. 지금 나는 이 대학병원의 청소 용역 직원이다. 사람들은 나를 청소 아줌마라고 부른다. 이름이 뭔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묻지 않는다. 괜찮다. 투명 인간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으니 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오늘도 나는 변기를 닦고 바닥을 쓸고 의료 폐기물을 치운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환자들을 살핀다. 저 환자는 얼굴빛이 왜 저렇게 누런지, 저쪽 할아버지는 숨소리가 왜 저리 거친지. 30년이 지나도 손에 밴 습관은 쉽게 지워지지 않더라. 일막 투명인간의 새벽. 그림자로 사는 법. 이 병원에서 일한 지 3년이 됐다. 처음 왔을 때는 적응이 안 됐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간호사들이 내 옆을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아렸다. 저게 나였는데, 저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하지만 사람은 뭐든 익숙해지게 마련이다. 지금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길을 비켜준다. 그게 내 자리니까. 새벽 응급실은 전쟁터다. 밤새 실려온 환자들의 피와 토사물이 바닥에 널려 있다. 나는 묵묵히 그것들을 닦아낸다. 어떤 간호사가 내 앞을 지나가며 인상을 찌푸렸다. 청소가 덜 됐다는 뜻이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다. 그냥 찌푸린 얼굴만 남기고 간다. 한때는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 신참 간호사들에게 엄격하게 굴기도 했다. 그때 내가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대했더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 지금 저 간호사처럼 굴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화가 나지 않는다. 이건 벌이다. 과거에 내가 받아야 할 벌. 응급실 한쪽 구석에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앉아 계셨다. 보호자는 없고 이름표만 손목에 달려 있다. 오말순 82. 시골에서 올라오신 것 같았다. 할머니 얼굴이 힘들어 보여서 나도 모르게 다가갔다. 물 한 잔 드릴까요? 하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내 손을 덥석 잡으셨다. 고맙다고, 여기 온 뒤로 처음으로 사람이 말을 걸어준다고. 나는 잠시 할머니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아드렸다. 말없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아들의 전화. 점심시간 휴게실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는데 전화가 울렸다. 작은 아들 민수다. 여보세요 하는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나야. 있잖아, 이번에 진짜 좋은 아이템 찾았어. 친구랑 같이 창업하려고 하는데 500만 원만 빌려줘. 또다. 이 아이는 35인데 아직도 취업을 못했다. 아니, 안 한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늘 창업을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하면서 돈만 축낸다. 민수야, 엄마가 지난번에도 300 줬잖아. 그건 어떻게 됐어? 그게 일이 좀 안 풀려서. 근데 이번엔 진짜야. 확실한 거라고. 한숨이 나왔다. 확실하다는 말, 이번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알았어. 월급 나오면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나니 도시락 반찬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번 달도 빠듯하게 살아야 한다.
큰아들 준호는 그나마 낫다. 중소기업 과장이니까. 하지만 그 애도 집값 대출에 허덕이고 있다. 며느리는 날 볼 때마다 눈을 피한다. 시어머니가 청소부인 게 창피한 거겠지. 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돌아온 건 이거다. 엄마한테 손 벌리는 아들, 눈 피하는 며느리. 그래도 어쩌겠나. 엄마니까. 엄마는 뭐든 참는 거니까. 도시락을 밥만 먹고 뚜껑을 덮었다. 저녁에 마저 먹어야지. 서재의 책. 오후에 병원장실 청소를 하게 됐다. 장태준 병원장. 이 병원의 수장이다. 외과의사 출신으로 냉철하고 권위적인 사람이라고 들었다. 나는 그분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 청소는 항상 병원장이 자리를 비운 시간에 하니까. 병원장실은 넓고 고급스러웠다. 가죽 소파, 묵직한 원목 책상,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나는 먼지를 털다가 책장 앞에서 멈췄다. 의학 서적들 사이에 낯익은 책이 꽂혀 있었다. 독일어로 된 의학 철학서. 30년 전 내가 간호학교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던 바로 그 책이다. 손이 저절로 움직여 책을 꺼냈다. 페이지를 넘기니 옛날 기억이 밀려왔다. 그때 나는 독일어를 독학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밤마다 사전을 끼고 원서를 읽었다. 언젠가 독일에 가서 공부하겠다는 꿈이 있었다. 그 꿈은 결혼과 함께 묻혔다. 나도 모르게 책 여백에 연필로 메모를 하고 있었다. 밑줄도 긋고 30년 전의 습관이 그대로 나왔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남의 책에 낙서를 해버린 것이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황급히 지우개를 찾았지만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책을 원래 자리에 꽂아두고 나왔다. 혹시 들키면 어쩌지? 잘리는 거 아닐까? 밤새 잠을 설쳤다. 카세트 테이프.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다. 집이라고 해봐야 고시원 같은 쪽방이다. 월세 30만 원. 화장실은 공용이고 부엌도 없다. 방 한쪽에 남편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다. 5년 전에 떠났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15년을 투병하다가 결국 눈을 감았다. 남편 사진 옆에는 낡은 물건 하나가 있다. 내 간호사 모자. 하얀색이 누렇게 바랜 30년 된 모자. 나는 그걸 가끔 꺼내본다.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넣어둔다. 오늘도 그랬다. 모자를 꺼내 한참을 바라봤다. 그러다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다. 테이프를 넣으니 독일어 뉴스가 흘러나왔다. 30년 전에 녹음해둔 것이다. 테이프가 늘어져서 음질이 엉망이지만 그래도 틀어놓는다. 설거지를 하면서 빨래를 개면서 이 테이프를 듣는다. 독일어 단어들을 따라 중얼거린다. 이게 내가 유일하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다. 누가 보면 미친 사람 같겠지. 60 넘은 청소부가 고시원에서 독일어 테이프를 듣고 있으니. 하지만 이걸 놓으면 나는 정말로 끝이다. 이것마저 없으면 나는 그냥 청소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 된다. 그건 싫다. 아직은. 우는 젊은 의사. 며칠 후 새벽 응급실 청소를 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구석에서 누군가 훌쩍이고 있었다. 다가가 보니 젊은 의사였다. 하얀 가운을 입은 30대 초반의 남자. 레지던트인 것 같았다.
나는 멈칫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갈까? 하지만 그 청년의 어깨가 너무 처져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조용히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를 뽑아 그 앞에 놓았다. 의사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냥 옆에 섰다. 한참을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 환자가 방금 돌아가셨어요. 제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하는데 보호자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선생님,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사람 잃어본 적. 그때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울어도 된다고. 근데 다 울고 나면 다음 환자한테 가야 한다고. 의사가 나를 올려다봤다. 아마 의아했을 것이다. 청소하는 아줌마가 무슨 이런 말을 하나. 저 예전에 간호사였어요. 오래전 일이지만 의사의 눈이 달라졌다. 그 눈빛, 호기심 같기도 하고 존경 같기도 한 오랜만에 받아보는 눈빛이었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순자예요. 저는 박민호입니다. 응급의학과 3년 차예요. 그가 내 이름을 물어본 건 이 병원에 온 뒤로 처음이었다. 고마웠다. 그냥 고마웠다. 30년 전의 밤. 그날 밤 오랜만에 꿈을 꿨다. 1994년 서울대학병원 응급실. 나는 그때 수간호사였다. 밤마다 쏟아지는 환자들, 터져나가는 비명들, 피 냄새. 그 속에서 나는 쉬지 않고 뛰어다녔다. 사람들은 나를 야간 응급에 수호천사라고 불렀다. 순자 수간호사가 있으면 환자가 안 죽는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그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게 됐을까? IMF가 터졌다.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건설 회사가 부도났다. 하루아침에 우리 집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남편이 쓰러졌다. 스트레스성 뇌졸중. 반신이 마비됐다. 시어머니는 치매 초기였고 아이들은 초등학생이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순자 씨, 내일 당직인데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전화기를 들고 울었다. 미안해요. 나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사직서를 쓰던 날 손이 떨렸다. 동료 간호사가 물었다. 순자 언니 정말 그만둬? 언니 없으면 응급실 어떡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 대신할 사람 많아. 근데 우리 애들 엄마는 나밖에 없잖아. 그렇게 나는 흰 가운을 벗었다. 남편 병수발, 시어머니 간병, 아이들 뒷바라지. 30년을 그렇게 살았다. 꿈에서 깨어나니 베개가 젖어 있었다. 이막 고무장갑을 벗다. 그날의 로비. 그 일은 정말 갑자기 일어났다. 평범한 오후였다. 나는 로비 바닥을 닦고 있었다. 대걸레를 밀면서 창밖을 보는데 갑자기 비명이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양복을 입은 50대 남성.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했다. 누가 119를 불러. 의사 없어요? 소리치는 와중에 아무도 환자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나는 멈췄다. 대걸레를 쥔 채로 저 사람 숨을 안 쉬고 있다. 입술이 청색이다. 심정지다. 머릿속에서 30년 전이 기억이 튀어나왔다. 심폐소생술, 기도 확보, 가슴 압박.
인공호응. 나서면 안 돼. 난 그냥 청소부야. 면허도 없어. 괜히 나섰다가 문제되면 어떡해. 하지만 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대걸레를 내려놓고 뛰어갔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고무장갑을 벗었다. 심폐소생술. 환자 옆에 무릎을 꿇었다. 의식을 확인했다. 반응이 없다. 숨도 안 쉰다. 기도를 확보하고 가슴 압박을 시작했다. 양손을 깍지 끼고 흉골 중앙을 눌렀다. 하나, 둘, 셋, 넷. 리듬을 세면서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청소부 아줌마 뭐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냐? 누가 말려?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오로지 손끝에 집중했다. 압박의 깊이, 속도, 리듬. 30년이 지났는데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30번 압박, 2번 인공호흡. 다시 30번 압박. 땀이 흘렀다. 팔이 떨렸다. 예순샘 몸이 버거워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응급팀이 도착했다. 젊은 의사가 달려와 내 옆에 섰다. 박민호 전공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받겠습니다. 내가 물러나고 의료진이 제세동기를 붙였다. 전기 충격. 1번, 2번, 그리고 환자의 가슴이 움직였다. 심장이 다시 뛴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졌다. 누군가 핸드폰을 들고 촬영하고 있었다. 청소부 아줌마가 사람을 살렸다고. 뜻밖의 정체. 그날 저녁 병원이 발칵 뒤집혔다. 로비에서 찍힌 영상이 SNS에 퍼진 것이다. 청소부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조회수가 순식간에 수십만을 찍었다. 언론에서 취재를 왔다. 기자들이 나를 찾았다. 하지만 나는 숨었다. 카메라 앞에 설 용기가 없었다. 며칠 후 병원장실에서 호출이 왔다. 장태준 병원장이 나를 보자고 한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혼나는 걸까?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잘리는 걸까? 병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장 병원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60 중반의 위험 있는 얼굴. 그리고 그 옆에 양복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내가 살린 그 사람이었다. 병원장이 입을 열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오? 모릅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이시오. 당신이 살린 분이. 머리가 멍해졌다. 차관? 보건복지부? 그 양복 입은 남자 차관이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다.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닙니다.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차관이 병원장을 돌아봤다. 장 병원장, 이분이 서울대 병원 응급실 수간호사 출신이라면서요? 이런 분이 왜 청소를 하고 계신 겁니까? 병원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정쩡한 직함. 그렇게 나는 새로운 직함을 얻었다. 환자 경험 개선 특별 자문위원. 뭐 하는 자리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청소복 대신 청색 조끼를 입게 됐다. 환자들의 비의료적 필요를 돌보는 역할이라고 한다. 솔직히 병원장은 나를 채용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조용히 해고하려 했다고 나중에 들었다. 하지만 차관이 직접 나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낙하산 인사. 사람들이 뒤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 안다. 첫 출근 날 간호부장실에 인사를 갔다. 김서연 간호부장. 48, 이 병원 간호사들의 수장이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눈빛이 차가웠다. 이 선생님, 옛날에 간호사셨다고요? 네, 오래전에. 아무리 옛날에 간호사였어도 지금은 아니잖아요. 면허 없으면 청소부예요. 프로토콜을 지켜주세요. 의료 행위에 개입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당연한 말이었다. 나는 이제 간호사가 아니니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쓰렸다. 또 하나의 생명. 며칠 후 응급실이 난리가 났다. 대형 교통사고가 터져서 환자가 쏟아져 들어온 것이다. 의료진은 중증 환자에 매달려 있었고 경증 환자들은 방치되고 있었다. 나는 대기실을 돌아다니며 환자들 상태를 살폈다. 물을 떠다드리고 불안해하는 보호자를 달래고 그때 한 할아버지가 눈에 들어왔다. 70대 후반 3시간째 복통을 호소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 여쭤봤다. 어르신,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너무 아파서 손을 잡아드렸다. 찬 손이었다. 맥박을 짚어보니 빨랐다. 눈빛이 흐릿했다. 30년의 경험이 경고를 보냈다. 이건 단순 복통이 아니다. 나는 급히 박민호 전공의를 찾아갔다. 선생님, 저 9번 환자분 지금 바로 CT 찍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천공 직전 증상이에요. 민호가 반신반의하는 눈으로 나를 봤다. 하지만 내 눈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CT 결과 급성 맹장염. 터지기 직전이었다. 즉시 수술에 들어갔고 할아버지는 무사히 살았다. 민호가 수술 후에 나를 찾아왔다. 순자 선생님,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오래 보면 알아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환자 얼굴 보면 느낌이 와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대단하세요. 저는 아직 멀었나 봐요. 그 말이 참 고마웠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통하지 않아도 어느 날 응급실에 외국인 노동자가 실려왔다. 네팔 출신이라고 했다. 한국말을 거의 못해서 통증에 울부짖기만 했다. 의료진은 어디가 아픈지 파악을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나는 다가갔다. 외국어를 못하지만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게 있었다. 환자의 손을 잡고 눈을 맞췄다. 그리고 천천히 내 몸을 가리키며 물었다. 여기 하고 머리를 가리키고 여기 하고 가슴을 가리키고 환자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는 뜻이다. 종이를 꺼내 그림을 그렸다. 사람 몸 모양을 그리고 어디가 아픈지 가리켜 보라고 했다. 환자가 연필을 들었다. 그리고 왼쪽 옆구리 부분에 동그라미를 쳤다. 그리고 찡그린 표정을 그렸다. 나는 알아챘다. 옆구리 통증. 그리고 표정으로 보아 소변 볼 때 많이 아픈 것 같았다. 의료진에게 전달했다. 검사 결과 요로 결석이었다. 치료를 받고 환자는 한결 나아졌다. 퇴원하는 날 그 외국인 노동자가 나를 찾아왔다. 한국말은 못하지만 두 손을 모아 인사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이 안 통해도 마음은 통한다.
내가 30년간 배운 것이 바로 그거다. 사람은 말로만 아픈 게 아니다. 눈으로, 표정으로, 몸짓으로 아프다. 그걸 읽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환자는 덜 외롭다. 치매 할머니. 어느 오후 병원 로비에서 소동이 났다. 80대 할머니 한 분이 배회하고 계셨다. 치매 환자인 것 같았다. 보호자 없이 혼자서 우리 아들 어딨어? 내 아들 내놔. 소리 지르며 돌아다녔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가 제압하려 했다. 할머니는 더 격앙됐다. 나나, 왜 나를 잡아? 소리치며 발버둥쳤다. 상황이 험악해지려던 찰나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으로 물러나 달라고 했다. 그리고 할머니 앞에 섰다. 어머니,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할머니가 나를 봤다. 눈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니, 아들 찾으세요? 할머니가 내 말에 조금 진정됐다. 응, 우리 아들이 안 보여서. 저도 아들 둘 있어요. 아들들이 어렸을 때 많이 보고 싶으셨죠? 할머니의 눈에서 경계심이 사라졌다. 응, 우리 아들 어릴 때는 맨날 엄마 그랬는데 나는 할머니 손을 잡고 천천히 의자로 안내했다. 앉으시면서 이야기해요. 아들 이야기 들려주세요. 할머니는 순순히 따라왔다. 나는 따뜻한 물을 떠다 드리고 등을 토닥이며 할머니 말씀을 들었다. 한참 후에 보호자인 아들이 헐레벌떡 도착했다. 50살 넘어 보이는 중년 남자였다. 어머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었다. 엄마 미안해.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는 나에게도 연신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나빠지셨어요. 제가 일하느라 제대로 못 챙기고. 나는 그 아들의 모습에서 내 아들들을 봤다. 나중에 나도 저렇게 되면 우리 아들들이 저렇게 할까? 아니, 아예 찾으러 오지도 않을지 모른다. 괜찮아요. 어머니 많이 사랑하시네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나도 울고 싶었다. 산막 낙하산 아줌마. 차가운 시선들. 하지만 병원 생활이 순탄할 리 없었다. 나를 반기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박민호 전공의 정도를 빼면 대부분이 나를 불편해했다. 젊은 간호사들은 나를 낙하산 아줌마라고 수군거렸다. 커피 심부름을 시키고 회의 때 의자를 빼놓았다. 청소하다가 운 좋게 들어온 사람. 면허도 없으면서 뭘 안다고. 차관 잘 만나서 자리 하나 꿰찬 거지. 복도에서 그런 말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대꾸하지 않았다. 내가 여기서 버텨야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환자들, 특히 오말순 할머니. 그 할머니는 아직도 입원해 계셨다. 보호자 없이 혼자서. 자식들은 외국에 있다고 했다. 나는 매일 할머니를 찾아갔다. 물 떠다 드리고 손 잡아드리고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순자야, 내가 내 딸이면 좋겠다. 우리 딸은 어디 갔는지. 할머니는 가끔 헛소리를 하셨다.
딸이 어디 갔느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는 60년 전 전쟁통에 어린 딸을 잃으셨단다. 피란 중에 놓쳐서 평생 찾았지만 끝내 못 만나셨다고. 그 사연을 듣고 나니 할머니가 더 애처롭게 느껴졌다. 평생을 그 아픔 안고 사셨구나. 할머니, 제가 딸 해드릴게요. 여기 있는 동안만이라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화장실에서 그래도 힘든 날은 힘들다. 어느 날 젊은 간호사에게 대놓고 무시를 당했다. 자료 복사 좀 해주시겠어요? 청소하시던 분이니까. 그런 건 잘하시잖아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복사를 했다. 일이 끝나고 화장실에 숨었다.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아서 소리 죽여 울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63세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왜 여기 있지? 그만두고 싶었다. 다 때려치우고 싶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작은 아들 민수다. 엄마 나야. 있잖아, 저번에 보내준 돈으로 했던 거 또 망했어. 미안. 근데 이번 달 월세가 밀려서. 눈물이 멈췄다. 웃음이 나왔다. 기가 막혀서. 그래, 알았어. 얼마 필요한데.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주름진 얼굴, 푸석푸석한 피부, 이순자, 63, 청소부 출신 자문위원, 아들한테 돈 뜯기는 엄마, 며느리한테 무시당하는 시어머니. 그래도 가야지. 여기서 쓰러지면 진짜 끝이니까. 세수를 하고 화장실을 나왔다. 며느리의 방문.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병원을 찾아왔다. 큰아들 며느리 수진이었다. 임신 중이라 배가 불러 있었다. 뭔 일이지? 설마 아들한테 무슨 일이?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수진이는 나를 구석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아직도 여기서 이런 일 하세요? 응, 그래. 왜? 저희 아기 100일 때 친구들 초대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병원 청소부. 자문위원이시라고요? 그래도 그거나 제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 이게 창피하구나. 내가 창피한 거구나. 애 아빠는 뭐래? 준호 오빠는 엄마 좋으실 대로 하시라고 하죠.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청소부인 집안에 시집 왔다고 하면. 수진아, 미안하다. 근데 엄마가 여길 그만두면 아직 민수 도와줄 돈도 없고. 또 민수 삼촌이요? 그 사람은 대체 언제까지 엄마한테 손 벌릴 건데요? 저희는 대출 갚기도 빠듯한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수진이는 투덜거리며 돌아갔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내가 30년간 애들을 위해 희생한 건 결국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였나? 김서연 간호부장의 눈물. 그 무렵 의외의 장면을 목격했다. 야근을 하고 있는데 간호부장실 앞을 지나게 됐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김서연 간호부장이 전화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엄마, 나야.
미안해. 이번 주도 못 갈 것 같아. 병원이 너무 바빠서 간병인 아줌마한테 잘 부탁한다고 전해줘. 응, 엄마. 사랑해. 끊어. 전화를 끊은 뒤 그녀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용히 물러났다. 보지 말았어야 할 걸 본 것 같았다. 김서연 간호부장. 그녀도 치매 어머니를 간병인에게 맡긴 채 일하고 있었구나. 어머니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구나. 그녀가 나를 미워한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았다. 나는 돌봄을 위해 커리어를 포기한 사람이다. 그녀는 커리어를 위해 돌봄을 포기한 사람이다. 어쩌면 그녀는 나를 보며 죄책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 그게 얄밉고 부럽고 미웠을지도. 우리는 서로 다른 선택을 한 같은 여자들이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모르겠다. 그냥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아픔이 있는 것뿐이다. 그 뒤로 김서연 간호부장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여전히 차갑게 대했지만 예전만큼 미워할 수가 없었다. 사막. 그림자가 본 것. 수상한 정황.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청소부일 때부터 느꼈던 건데 자문위원이 되고 나서 더 확실해졌다. 특정 시간대에 약품 창고를 드나드는 사람이 있었다. 항상 주변을 살피며 황급히 움직였다. 그리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버려진 서류와 빈 약병이 있었다. 나는 청소하면서 그것들을 주웠다. 직업병이다. 쓰레기가 보이면 죽게 되니까. 그런데 이상했다. 약병의 라벨이 교묘하게 바뀌어 있었다. 원래 약 이름 위에 다른 이름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다. 누가 잘못 붙였나 보다 하고 넘겼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됐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무렵부터 중환자실 환자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늘었다. 모두 기저질환 악화로 처리됐지만 뭔가 찜찜했다. 내 오지랖인가?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가? 하지만 30년 경험이 자꾸 경고를 보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두 번째 희생자. 결정적인 일이 터졌다. 70대 남성 환자가 갑자기 사망한 것이다. 위암 수술 후 회복 중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심정지. 나는 그 환자를 기억한다. 바로 전날까지 복도에서 마주쳤다. 산책을 하며 웃고 계셨다. 손녀 자랑을 하셨다. 퇴원하면 손녀 졸업식에 가야 한다고 선물 뭘 사줄지 고민이라고. 그런 분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셨다니. 의료진은 수술 후 합병증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분의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걸. 나는 박민호 전공의를 찾아갔다. 선생님, 저만 이상하게 느끼는 걸까요? 요즘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저도요, 선생님.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 일부러 이러고 있다.
오말순 할머니가 위험하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일이 일어났다. 오말순 할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 것이다. 바로 어제까지 좋아지고 계셨다. 순자야, 내일 날씨 좋으면 산책하자. 햇볕 쬐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룻밤 사이에 의식을 잃으셨다. 담당 의사는 고령이라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간호사실에서 할머니 차트를 몰래 확인했다. 어젯밤 투여된 약의 기록을 봤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평소의 3배 용량이 투여되어 있었다. 이건 실수일 수가 없다. 누군가 일부러 한 거다. 손이 떨렸다. 내가 아끼는 할머니가 누군가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 나는 민호 전공의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오말순 할머니 차트 좀 보세요. 어젯밤 투여량이 이상해요. 민호가 차트를 확인하고 얼굴이 하얗게 됐다. 이건 명백한 과다 투여예요. 누가 이런 짓을? 우리는 긴급하게 할머니 치료를 시작했다. 해독제를 투여하고 활력 징후를 모니터링했다. 다행히 할머니는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범인은 여전히 병원 안에 있었다. 투명인간의 수사. 나는 조사에 나섰다. 청소부였던 게 도움이 됐다. 나는 병원의 모든 구석을 알았다. 어디에 CCTV가 있고 어디가 사각지대인지, 언제 어느 직원이 어디를 지나가는지. 투명인간이라서 아무도 나를 경계하지 않았다. 나는 눈에 띄지 않게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았다. 버려진 서류를 모았다. 수상한 약병을 보관했다. CCTV 사각지대에서 목격한 것들을 기록했다. 민호 전공의도 도왔다. 그는 의료 기록을 조사하고 사망한 환자들의 공통점을 찾아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사망한 환자들의 공통점. 모두 중환자였고 입원 기간이 길었고 보호자가 없거나 연락이 뜸했다.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환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치료 기록에는 공통된 흔적이 있었다. 특정 시간대에 약물 투여량이 바뀌어 있었다. 범인은 경영팀 소속 간부였다. 그는 병원의 효율을 위해 중환자 회전율을 높이려 했던 것이다. 오래 살지 못할 환자들의 치료를 축소하고 약물 부작용을 유도해 빨리 정리하고 있었다. 충격적이었다.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니. 하지만 이 증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언론에 폭로하면 병원은 망하고 수천 명의 직원이 길거리에 나앉는다. 덮으면 더 많은 환자가 죽는다. 복도에서의 대면.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생겼다. 내가 뭔가를 캐고 있다는 게 범인에게 들킨 것이다. 심야, 인적 없는 병원 복도에서 나는 그와 마주쳤다. 그는 나를 구석으로 밀어붙이며 낮게 말했다. 이 여사님, 뭘 캐고 다니시는 거야? 청소나 하던 사람이 어디 감히 끼어들어? 심장이 쿵쾅거렸다. 무서웠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난 청소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30년간 환자 곁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가 비웃었다. 그래서 뭐, 면허도 없는 주제에 뭘 할 수 있는데? 가족들 생각하면 조용히 있어. 아들들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지 않으면. 협박이었다. 내 가족을 건드리겠다는 거다. 두려웠다. 하지만 오말순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죽어간 다른 환자들 얼굴이 떠올랐다. 난 30년 전에도 환자 앞에서 안 물러섰어요. 이 나이에 뭐가 무서워서 물러서겠어요. 그가 이를 갈았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오자 황급히 사라졌다. 나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병원장과의 독대. 나는 결심했다. 언론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병원장에게 직접 가기로. 장태준 병원장. 그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병원을 살릴 수 있는 건 그뿐이었다. 밤늦게 병원장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라는 소리에 문을 열었다. 장 병원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요?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 앞에 섰다. 그리고 내가 모은 증거들을 내려놓았다. 병원장님,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장이 서류를 훑어봤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사실이요? 네. 저와 박민호 전공의가 조사한 겁니다. 경영팀 이 간부가 중환자들 치료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요. 병원장이 책상을 내리쳤다. 이런 일이 내 병원에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병원장님, 저는 30년 전에 병원장님과 같은 응급실에서 일했습니다. 병원장이 나를 올려다봤다. 뭐라고? 1982년 서울대병원 응급실. 그때 병원장님은 레지던트셨고 저는 간호사였어요. 병원장님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저는 기억해요. 그때 병원장님은 환자 한 명 살리려고 밤을 새우셨어요. 보호자도 없는 노숙자 환자였는데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 모습이 멋있어서 제가 간호사로 버틸 수 있었어요. 나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1982년 응급실 단체 사진. 젊은 장태준 레지던트와 젊은 나, 이순자 간호사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 지금 이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때의 병원장님이라면 절대 용납 안 하셨을 거예요. 병원장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이 사람이 당신이었어? 네. 그리고 저는 그때 병원장님을 존경했어요. 지금도 병원장님이 그 사람이길 바라요. 침묵이 흘렀다. 병원장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오막. 이름을 되찾다. 결단. 장태준 병원장은 결단을 내렸다. 내부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경영팀 간부와 공모자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경찰에 넘겨졌고 언론에도 보도됐다. 병원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주가가 폭락했고 환자들이 빠져나갔다.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이 퍼졌다. 하지만 병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사과했다. 자정 능력이 있는 병원이 되겠다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그 진정성이 통했는지 점차 여론이 돌아섰다. 병원을 비난하던 목소리 대신 용기 있는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그 과정을 지켜봤다. 내가 원한 건 이거였다. 복수도 명예도 아니고 그냥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는 것. 오말순 할머니도 무사히 회복하셨다. 퇴원을 앞두고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순자야, 내 덕에 살았어. 고마워.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버텨주신 거예요. 할머니가 품에서 손수건 하나를 꺼내셨다. 낡고 빛바랜 작은 손수건. 이거 우리 딸 거야. 60년을 간직했어. 근데 이제 순자 씨한테 줄래? 순자 씨가 내 딸이니까. 나는 손수건을 받아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 꼭 다시 만나요. 제가 시골로 찾아갈게요. 할머니가 탄 차가 떠날 때까지 나는 손을 흔들었다. 화해. 사건이 마무리된 후 뜻밖의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김서연 간호부장이었다. 이 선생님, 처음으로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죄송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많이 힘들게 했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부장님 마음 알아요. 부장님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김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가 어머니한테 못한 걸 선생님은 남의 할머니한테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커리어를 위해 어머니를 간병인한테 맡기고 그런 제가 선생님을 욕할 자격이 있나 싶어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부장님, 우리 다 각자 사정이 있는 거예요. 부장님이 일하시는 것도 어머니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양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대화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각자의 아픔을 나눴다. 여자가 여자를 이해하는 건 결국 시간이 필요한 거더라. 아들의 눈물.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내 이름도 알려졌다. 청소부 출신 자문위원, 병원 비리 밝혀내다. 그런 기사가 났다. 며칠 후 큰아들 준호가 병원으로 찾아왔다.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던 아들이. 엄마 기사 봤어. 엄마가 이런 일 하고 있었어? 나는 웃었다. 그래, 엄마가 좀 바빴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냥 엄마가 청소하는 줄만 알았어. 힘든 일 하시는 줄도 모르고 돈만 달라고 하고. 미안해, 엄마. 내가 빨리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렸어야 하는데. 나는 아들을 안아주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내 품에서 울었다. 아니야, 엄마는 지금도 충분히 좋아. 너희가 건강하면 그게 성공이야.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야. 가족이 건강하고 서로 아껴주는 게 성공이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앞으로 자주 올게. 민수도 데리고.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이 세상 어떤 선물보다 좋았다. 며칠 후 며느리 수진이도 연락이 왔다. 어머니, 100일 때 꼭 오세요. 제가 어머니 소개할게요. 우리 아기 할머니라고. 웃음이 났다.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 장태준 병원장이 나를 불렀다. 이 선생, 정식으로 직책을 드리고 싶소. 환자 안전팀 수석 고문은 어떻소? 좋은 제안이었다.
하지만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병원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직책이나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필요한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뭘 하고 싶소? 나는 오래 생각해 둔 걸 꺼냈다. 저처럼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 면허는 없지만 돌봄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의료 행위는 못해도 환자 곁에서 손 잡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이상 징후를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요. 병원장이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좋소. 환자 곁 지킴이 프로그램. 당신이 첫 번째 교육자가 되어 주시오. 그렇게 새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나 같은 사람들, 인생의 후반전에서 다시 일어서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우리는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다. 하지만 환자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에필로그. 내 이름은 이순자. 새벽 4시. 나는 다시 병원 복도를 걷는다. 하지만 이번엔 대걸레가 아니라 청색 조끼에 새겨진 이름표를 달고 환자 곁 지킴이 이순자. 복도 끝에서 젊은 간호사가 나를 본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그 단어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나는 웃으며 인사를 받는다. 그리고 응급실로 향한다. 오늘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준비가 됐다. 나는 30년 동안 흰 가운을 벗고 살았다. 남편을 간병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들을 키웠다. 그 세월이 헛된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 시간들이 나를 만들었다.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 포기하지 않는 끈기. 부엌에서 보낸 30년이 나에게 준 것들이다. 기계는 생명을 측정하지만 사람만이 생명을 살린다. 나는 이제 안다. 쓸모없어 보이는 세월은 없다는 걸. 내 이름은 이순자. 63세 다시 시작하는 간호사다. 아니, 이제는 그냥 이순자다. 누구 엄마도, 누구 아내도, 누구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 이순자. 내 인생의 전성기는 20대가 아니었다. 내 이름 석자를 되찾은 지금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